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린에서 진행하는 웨비나 오늘 주제인 사내 변호사의 업무 수행 시 형사처벌 위험과 대응에 대해서 발제를 받게 된 법무법인 린의 공기광 변호사입니다. 또한 오늘은 지정토론자로서 법무법인 린의 형사수사대응팀 팀장이신 김철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 변호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린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연수원 27기구 4년 전에 대검찰청에서 국제협력단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해서 김현장 법률사무소, 그다음에 법무법인 문평에서 일하다가 올해 2월 4일부터 법무법인 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 변호사님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시험 2회 합격 후에 변호사 생활 현재 한 10년 차 정도 되었고요. 공익법무관 근무 후에 약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약 10여 건의 특수수사 사건의 변호에 참여했었는데요. 건수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 사건들이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가 되는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지난 한 7년 동안 한 1년의 절반 정도는 이런 특수수사 사건에 변호로 참여했었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통상적인 형사사건들을 처리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들은 이제 전 안전보험전 경제수석께서 이제 여러 사건들에 이제 수사받고 기소되셔서 피고인으로 재판도 받으셨었는데요. 그 모든 수사 사건과 재판 사건들에 있어서 공판 사건에 제가 변호인으로 참여했었고 원유철 전 의원님 사건에서도 제가 수사 및 공판 단계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분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수사 참여 이후에 실제로 공판까지 진행했던 변호사인데 공판을 진행하면서 그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던 부분들을 나중에 기록을 보면서 증거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을 음미하는 것들이 사건 이해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대표 사건들을 기재하였었고요. 이런 부분은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목차는 기업 형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법무법인 린 형사수사대응팀을 소개시켜드리고 이후에는 사내 변호사의 업무의 리스크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히 본 다음에 이 리스크 포인트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가상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가상 케이스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이 가상 케이스들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이 위험성을 어떻게 우리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는 김철수 변호사님을 포함한 지정토론 및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업 형사사건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 많은 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임직원, 고객과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과실 혹은 범죄 행위 등으로 시작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고소고발 사건들은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유관 법무법인들을 통해서 간략히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대재해법 제10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시할 수 없는 사건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들은 이제 수사가 된 이후에 기소된 사건까지는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된 사건들은 없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인지부서 수사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예전엔 특수부라 불렸던 그 부서가 있었고 혹은 증권범죄합수단 등과 같은 인지부서들 이외에도 방산수사단과 같이 아니면 금융조세 수사단과 같이 직접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들을 이제 저희가 인지수사 부서라고 하는데 이 인지수사 부서에서 진행하는 수사들은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장기간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사 주체인 검찰 혹은 경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의식에 존재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과는 다른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꼭 반드시 경영진 구속은 아니겠지만 경영진 구속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성과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하는 수사 주체에서 그런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진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에 대응을 하기도 하고, 사내 변호사님 및 변호실 인력이 다수 투입되어 이 대응 업무를 진행하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주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지수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사내 변호사님들 형사처벌 가능성이 주로 발생합니다. 사실 사내 변호사님들 또한 변호사님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사에서는 변호사님들 처벌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지수사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법무실에서도 총력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내 변호사나 법무실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례들 때문에 수사의 내용 및 대응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그런 수사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우리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개별적인 처벌 가능성을 피하시는 그런 방안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또한 이런 기업이 이런 인지수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린의 형사수사 대응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응팀에는 경찰, 검찰, 법원 업무경을 보유한 전문가 변호사님들이 다수 포진하고 계시고요. 또한 단연간 형사수사 실무경을 보유한 변호사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린에 들어온 지 긴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린에 들어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린에서는 파트너 사이 협업 체계 및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 체계의 바탕으로 저희 수사팀뿐만 아니라 다른 공판 송무팀들도 파트너들 사이에 협력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수사팀 또한 이런 시스템 안에서 대형기업 형사사건에 대해서 다수 파트너들이 관여하셔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팀의 체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타 법인 대비 저희 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수사 및 재판까지 연결성을 유지하는 일체화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수사 단계 변호에 참여하는 변호사님과 재판을 담당하신 변호사님들이 어느 정도는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어소 변호사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일관성 있게 체계화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사 단계 변호인과 재판 단계 변호인이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낭비 및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수사 이후에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지고 재판에서도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안종범 수석님 사건이나 아니면 원유철 의원님 사건들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그 사건들의 판결문을 보시면 상당 부분 무죄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완벽히 파악한 다음에 변론에 나섰을 때 결국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발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리스크 포인트가 있는지 간략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현업도서에서는 보통 법무실 자문 의견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계약에 대해서 대가관계 내지는 수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실 검토를 거치려고 하는데 막상 그 백그라운드 얘기는 해주지 않으면서 법무실에 약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의 오너분들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면서 또 업무상 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송무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기업 경영 실적에 직결된 중요 사건에서는 법무실의 관여 정도가 높고, 중요 증거, 감정 절차에 법무실에서 깊숙이 관여하실 경우에는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또한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압수수색 내지는 직원들의 수사 및 진술 과정들에 대해서 법무실 대응을 하면서 구체적인 압수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수사 및 진술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증거인멸 교사나 공무집행 방해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 관리에 대한 압박 내지는 소환,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 포인트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가상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번 케이스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상의 케이스들은 위험성 판단을 위한 가상의 케이스고요. 다만 제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가상의 케이스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케이스의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내 변호사님들께서도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드리는 케이스들은 가장 처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케이스들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가상 케이스로서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인지수사 개시 및 압수수색 가능성이 사전에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정보들은 사전에 포착이 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고, 실제 수사를 할 때 인지수사를 개시하기 전에는 내사 상태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 수사팀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에도 그 정보들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인지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는 공정이나 노동부, 금감원 등의 고발 조치 이후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고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 부분들이 인지수사부서에 배당이 되고 곧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의 인식이 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법무실에서는 이 압수수색 대응 방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가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내 메신저 및 개인 PC 등 디지털 증거를 점검하고, 사내 변호사 참여 시까지는 압수수색에 불응한 다음 개인용 휴대전화 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문서를 파쇄하라 라는 취지의 만약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 보고서가 보고된 후, 그리고 경영진에서 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실행을 한 다음 이후 압수수색이 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직원 자택 등에서 압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그 노무관리 업무가 사내 변호사님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관리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노조활동에 개입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내 강성노조가 활동하여 기업 활동이 제한이 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경영진에서는 기업 내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지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실 전체 인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사내 변호사님께서는 그 TF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태스크포스에서는 결국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노조원에 대해서 임원이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탈퇴 시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동향을 파악을 하는 방안,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방안, 또한 이외에 해당 노조와 대립하는 복수노조를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경영진에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통상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 문건 방안이 그대로 실행된 다음,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었을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번과 2번 케이스에 보시면 사내 변호사님께서 좀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이지 않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 문건 자체로 과연 범죄에 해당하느냐, 이 문건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범죄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안들은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다만 앞서 1번 사례에서 그 압수수색 대비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3자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취지로 수차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한다 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 아니 대응을 하라 라는 지시 자체가 증거인멸의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인지수사나 또는 형사수사 때 말씀드린 게 실행에 따른 결과물이 존재할 때 저런 표현이 그 결과물에 대한 교사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표현도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지수사가 진행되면 수사팀에서는 인력을 아끼지 않고 보강수사를 진행해서 이 문서의 취지가 단순히 써져 있는 완곡한 표현의 취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취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보강수사가 가능하고 그런 보강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앞서 1번 케이스에서는 뭐 증거인멸 교사 내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가 있고 이번의 경우에서도 임원이 노조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애로사항을 들어주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부당노동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주장이 바탕으로 하에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극도로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내 변호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계약서 검토 관련해서 가상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 케이스만큼 케이스를 좀 간략히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서 검토 케이스에서는 부당 지원이 성립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즉 사내에서 용역 혹은 도급 계약서에 대해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을 보았을 때는 오너일과 지배회사에 대한 시장가 및 적정가 이상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직무 관련성 있는 그런 계약일 수 있습니다. 즉 용역, 도급, 출연, 홍보 계약서 등에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계약서의 실질적 상대방이 공무원 혹은 정직 공무원에 대한 대가성 지급 성격이 존재하고 이 공무원 및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기업 내에서는 인허가 내지는 여러 유관 업무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이제 법무실에서 많이 수립하시는데 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의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줄 소지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도 일부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1, 3-2, 3-3 계약서 검토에서 위험성 판단을 설명을 드리자면 통상적인 계약서 검토 업무에 해당하실 겁니다. 따라서 보통 사내 변호사님들 본인들에게는 사내 변호사님들께는 큰 위험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그 대가 관계라든가 아니면 오너 일가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든가 아니면 오너 일가 지배회사에 대한 특혜와 같은 배경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그 배경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처벌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 사실을 알고 있는 경영진 등의 인물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목표를 가지고 인지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사내 변호사님들에 대한 고강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고강도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변호사님들께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사를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고 피하시고 싶을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통상적인 업무와 그 해당 업무 사이에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에 비추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추궁 및 압박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실 때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임원 등 경영진의 지시사항 혹은 별도의 구두 의견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많이 추궁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기업 영업 활동에서 규제 회피 이런 부분들을 가상 케이스로 제가 한번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즉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혹은 용역 계약에 관해서 법률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출시가 어려운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에서는 바로 제품의 생산 내지는 용역의 제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실 등을 통해서 대응 방안 내지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요청할 수가 있을 것이고 법무실에서는 매출 및 규모에 따른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 미장 계열사라고 하는 우회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식으로 피해 가거나 또는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생산한 다음 역수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제품의 품목 및 유통 채널을 변경하자. 즉 의약품으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일반 식품으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그런 식의 품목 및 유통 채널을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할 수가 있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업이 영업활동 중에 인허가 및 상장 등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 및 상장에 차질을 빚는 경우에 기업 내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다음 대책을 마련하고 사내변호사님께서는 요건 분석 후 계획 등을 변경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왜 위험한지라고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통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인허가 규제 등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으로 기업 활동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검토하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이 행위들이 실제 운영 방식 혹은 목표에 대한 은닉 혹은 가장으로 판단될 소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규제기관 등에 대해서 위계를 행사한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나 이 인허가 혹은 규제를 회피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대형사고 발생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대형사고에 따른 수사들은 대체로 최초의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그 인허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대형사고 발생 이후에 중대재해법 등의 적용과 더불어서 수사의 주된 목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 고강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 등이 어려워서 실제 처벌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강도 참고인 조사 역시 변호사님들께서 업무상 부담하시기는 쉽지 않은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들도 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유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상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이 가상 케이스 대응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개별적 구체적 대응 방안은 이렇게 공개된 웨비나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은 제가 경험했던 실제 사례 등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문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사례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변호사님들께서도 앞서 이런 문제 상황들을 인식하셨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업무 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해야겠다라는 대응 방안도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대응 방안은 간략히 일반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내 변호사님 개인의 측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 성립 과정에서 구속 요건에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가관계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유입을 차단하시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는 피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업무 수행 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특히
향후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태스크포스 대응 방안 등 적극적 제시를 자제하고 업무 수행 시 법률상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검토한 다음 의견을 내시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능한 중의적 완곡한 표현 등을 사용하여 특히 문서 기재 시에는 표현을 더 조심하시는 것이 이런 처벌 위험성에 대응하는 우리 변호사님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대응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결국 아까 이제 사실관계를 차단해서 범죄 성립을 분리해내자라는 아이디어는 기업의 측면에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법무법인 등 외부 자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차단하고 특정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 그 대응 방안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줄여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인지수사의 경우에는 결국 개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상황 제어가 쉽지 않고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인지수사가 개시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기업의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업무 경험상 과도하게 적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 자료의 대규모 은폐라든가 또한 직원들 진술 과정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을 어필한다는 것 이상의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외부 자문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을 더 확장해서 말씀드려서 문제 발생 후 대응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들의 경우에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정관 변호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에도 특정 정관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법무법인 선임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지수사라고 하는 이런 인지부서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정관 변호사님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즉, 이 인지수사는 기본적으로는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소통을 위해서 수사팀과 소통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냥 조사 일정을 좀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다거나 하는 소통 메신저의 역할 이상으로서 뭐 변론 내지는 그 진행 상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변론이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관 변호사님으로 인해서 변론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저는 경험해 봤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런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포지션에 대한 빠른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더 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제가 이제 포지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이 수사의 목표가 기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업 중 일부의 경영진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경영진이 아닌 어떤 행위 활동이 될 것이냐, 또는 기업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될 것이냐, 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포지션을 정하고 이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한 변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오히려 빠른 판단 이외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변론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경험 있는 공직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수사팀과 원만한 관계 형성만을 목표로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경험했던 다른 사건들에서 좀 지나치게 신중한 대응, 그다음에
그 지나치게 신중한 대응이 결국 그 오히려 소통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법무법인 선임 내지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수 감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제 발제는 간략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희 김철수 변호사님, 법무부인 이내 형사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 변호사님의 지정토론 내용을 답변드리고 이후에는 참가자분들과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고요. 그 지정 토론 관련해서 미리 이제 사전 질문들을 저희가 좀 수집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좀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미리 선임한 변호사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경영진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압수수색 집행을 좀 연기하거나 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요령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토론 내용을 몇 가지 쪼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압수수색은 뭐 어느 정도 절차 진행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즉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변호인으로서 로펌을 선임했으니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도착하여 참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압수수색을 개시하지 말도록 요청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 그 김웅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변호인이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곧바로 압수수색 개시하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시간적 연기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전 사례들에 비춰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렇게 연기를 한 다음에 대규모 문서 파쇄 내지는 디지털 증거의 은폐 등의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모두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또 기업 내 CCTV가 있습니다. 즉 검찰도 이제 이 압수수색에 다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부에서 압수수색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방제실 등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수사관들이 CCTV 등을 통해서 화면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온다고 해서 압수수색 개시는 연기할 수 있겠지만 방제실 등에서 CCTV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CCTV를 통해서 증거인멸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수사 내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받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기를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외에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물리력 행사 이외에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은 언제든 그 부분들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제하시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디지털 증거나 문서 증거들이 분명히 회사에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안 좋은 부분들만 검찰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들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나 디지털 증거나 디지털 정보나 아니면 문서들에 대해서 법인 내에서 파쇄나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두시고 그 보관 기간에 따른 파쇄 절차를 엄격히 진행하시는 것, 즉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그 무슨 법무법인 자체에 대해서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법무법인의 이제 이메일 같은 걸 봐가지고 고객과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 이렇게 압수수색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법무법인은 아니고 기업에서 회계법인과 그 회계감사 중에 회계 처리 관련해서 주고받은 이메일이 수사 중에 압수수색이 되어서 그 이메일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그게 증거로 사용되고 그 부분이 기소가 된 그런 사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내지는 변호사가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이 압수수색 과정에 압수되고 활용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압수영장이 나온다면 압수하는 것도 꺼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좀 변호사와의 그런 변론권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문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실제 영장 발부 과정에서는 영장 판사님들이 변호사와 주고받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법무법인을 직접 수색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은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한 10케이스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그 문 앞에서 어쨌든 영장을 제시하고 법무법인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자료를 모두 제시한 다음에 제출하는 형식의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지 실제로 수색이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직접적인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좀 여러 대응을 할 때도 이렇게 감안해서 대응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오늘 주제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님들과의 이런 이메일도 이렇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이 사내 변호사로서 일하시면서 기업 회사의 여러 임직원분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나중에 이게 압수수색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도 좀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처리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뭐 사실 변호사의 그 조력권을 침해하는 압수수색도 사실 현재는 법원에서 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셨던 문서나 이메일 등은 언제든 압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압수수색도 이제 또 큰 이슈지만 또 실제로 이제 그 조사를 회사의 임직원분들이 조사를 받을 때 그 사내 변호사 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그 입회를 한다든가 그 뭔가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관련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선임계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흔히들 뭐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신뢰관계인 조력 그 형태로 그 굳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도 그런 입회를 하면서 그 조사받는 회사의 임직원들을 좀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 아까 사건을 분류하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저희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입회하시거나 처리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지수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법무실에서 외부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실제 입회는 이제 그 법무법인 내지는 외부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선임하여 그 변호사님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진술 조서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받고 배우만을 전달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수사기관에서 파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법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히려 그 이외의 다른 내용들까지 압수수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실에서 당연히 관심 많고 당연히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마음들을 조금씩 자제하시면서 오히려 외부에 있는 법무법인을 더 신뢰하고 그쪽에서 정리된 자료들만 제출받고 제안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이 대응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사내 변호사분들이 그 회사 임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형사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줌에 있어서도 그 적절한 외부 법무법인을 이용해서 그 또 조언을 받고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사내 변호사 개인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형사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논의가 오늘 있어 왔는데요. 이 사내 변호사님들이 업무 관련해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인지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공공 피해라고 할까 뭐 뇌물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업무상 배임도 이제 피해자가 회사인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상 사내 변호사님께서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 인허가 과정에 참여하셨던 사내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혹여라도 공범으로 기소되셔서 처벌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범으로 관여하신 게 되기 때문에 그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저기 뭐야 제가 지금 준비한 그 토론 질문 사항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약 46분 정도가 이 웨비나에 참석하고 계신데 질문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특별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그 질문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당연히 저희도 이제 법무법인 변호사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선임하시라라고 계속 충고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외부 법무법인의 사건을 의뢰하시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즉 내부의 자료를 만들면 만들수록 특히나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점 등을 써서 그 문제점들이 압수된 다음에 그거를 추궁당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은 사건에서 봤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법무실 자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법무실 업무가 마비가 되고 법무실에서 만들었던 민감한 자료들이 모두 검찰에 넘어가서 그것들이 오히려 압박 수단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법무실에서 당연히 사내 변호사님도 이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시겠지만 오히려 위험성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도 대응의 주도적인 부분 대부분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그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개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점검하는 부분들에 집중하시는 게 기업 자체 그 수사 자체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거를 들어보면 그러네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는 그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으니 그런 네, 부분들을 외주 영역을 줘서 오히려 외주 영역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잘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네, 그거를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적절한 그 회사와 외주 영역 업체와의 그 소통 역할을 한다면 사내 변호사님의 위험도 최소화하면서도 또 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게 그러니까, 위험도 측면에서도 항상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특별히 Q&A 남겨주신 분들이나 채팅 남겨주신 분들 이게 있네요. 네, 하나 그러니까, 났습니다. 네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법무팀이 수사기관을 압수수색 타깃이 갈수록 되고 있는데 법무팀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면 추가로 외부 법무법인과 교신 내용도 수사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외부 법인과 교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저희도 말씀드리기 지금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일단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텔레그램 같은 그런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삭제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의 경우에는 압수되지 않는 외부 이메일을 사용한다거나, 보통 그런 방법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그러니까 법무팀과 그다음에 법무법이 주고받은 그 이메일 자료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압수가 된다 하더라도 준항고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압수 처분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 및 아까 말씀하신 변론권 침해를 이유로 아마 그 자리에서 검찰 수사관한테 이거 우리는 포렌식에 동의 못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받아들여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압수수색 이후에 저희는 법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권 침해 및 압수 범위 일탈로서 취소해달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준항고 생각보다 저희가 준항고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 범위 일탈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취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네네. 방금 말씀 주신 것, 그 답변 주신 걸 정리해 보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 외부 법무법인과 교신을 하고, 그리고 혹시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서 그걸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라는 거 설명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1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 2차, 3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상 특별한 사전 징후 내지는 사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네요. 어떻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압수색은 어쨌든 영장주의고 영장 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일 장소에 대한 2차 및 3차 압수색 영장은 그 범죄 사실을 보다 구체화되고 그 압수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발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오는 경우에 제가 겪었던 최근 사례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변호인 쪽에서도 참고인들의 조사 여부 및 조사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예정되어 있던 참고인 조사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한 하루 이틀 전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수사팀의 인력이 다른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압수수색 나갈 경우에는 보통 수사관님들 3분 내지 4분이 한 팀이 되고 검사님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원래 예정되었던 참고인 조사가 취소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은 나오고 있는데 이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아직 압수가 되지 않았다. 라는 판단이 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압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예상은 저희가 보통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은 수사 과정에서 회의를 통해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1차 압수수색 후에 2, 3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수사 압수수색, 그다음에 압수수색에 근거한 조사, 그런 것들을 같이 참여하고 입회하면서 대응하다 보면 다음 압수수색을 좀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추가로 이제 그 질문은 특별히 없는데요. 오늘 지금 벌써 뭐 50분 정도가 시간이 됐고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 사실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구체적인 미팅 과정에서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근데 저희 사내 변호사님들께서도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그다음에 적어도 신분상 제약은 없는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시기를 저는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